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족보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족보이 얘기를 한다 해서 뭐 족보의 내용을 놓고 가타부타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족보를 주제로 양반 가문의 시족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간에는 전주채 시족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주채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본관이고 인구도 45만 명이나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20번째 가는 그리 큰 가문이기 때문에 전주채시 족보를 근간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나라 모든 성씨, 모든 양반 가문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기록이 왕조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이런 역사책들이 전부 뭐 임금이 뭘 어떻게 했다 요 얘기만 적어놓고, 전주에 사는 어느 양반 가문이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족사의 사료는 굉장히 희귀하죠. 그리고 있는 것들도 일부 전부 자기 가문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려고 꾸며낸 조상 미화를 위해서 지어낸 창작물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창작된 허구를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이라고 말하는 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는데, 어떤 꽤 저명한 오피니언 리더가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가 더 역사적으로 가치가 크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발언은. 왜냐하면은 삼국사기는 문자 그대로 사기의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삼국유사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야기책이에요. 유사예요. 유사. 이야기책이에요. 그러면 고대의 이야기 속에 역사적인 진실이 숨어있지 않다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죠. 삼국유사나 전해오는 전설 속에도 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 전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역사적인 진실이 숨어 있죠. 그렇지만은 페니실린을 곰팡이로 만든다잖아요. 페니실린을 곰팡이로 만든다 해서 상체에다가 곰팡이를 바르거나 곰팡이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그 이야기는 아주 고도의 전문가들이,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이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 써야 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그걸 역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료가 부족하지만 저는 어쨌거나 물증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증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상미화로 꾸며진 이야기, 창작된 이야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말하자면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뭐 우리 가문은 이러이러해서 왔느니라 하고 전해준 이야기, 그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물증 갖고 얘기하는 거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엄청나게 지어낸 얘기, 자기 가문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 내지는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시족사를 폄하하는 얘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조상이 아름답게 꾸민 얘기나 폄하한 얘기나 지어낸 얘기는 다 잘못된 거죠.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하나를 물증을 바탕으로, 물증을 근거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1909년에 민적법이 발효가 됐어요. 1909년에 민적법이 발효됐는데, 민적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한국 사람 절반이 성씨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사실이에요. 거기는 꽤 그 저명한 역사학자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무 근거 없이 지어내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분이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방끈이 긴 역사학자가 한 주장을 저같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909년에 민적법이 시행됐지만은 1392년에 조선이 개국했어요. 근데 조선이 개국할 당시 1392년에도 조선 사람 대부분이 성씨가 있었어요. 제가 그 물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성씨 있어요. 그리고 1894년에 갑오개혁이 있었는데, 갑오개혁 이전에는 양민, 천민이 구분되어 있었죠. 양민, 천민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갑오개혁으로 이제 양민, 천민이 없어졌는데, 갑오개혁 이전에 천민이던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성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갑오개혁 이전에도 잡색을 비롯한 천민들 다 성씨 있고, 노비도 상당 부분 성씨가 있고, 노비 중에 성씨 없는 사람이 일부 있을 뿐이었어요. 일부 노비만 성씨가 없어요. 대부분 전체가 아니고. 근데 그거를 노비뿐만 아니라 잡색도 다 성씨가 없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잡색이라는 거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천민, 그러니까 옹기 굽는 옹기쟁이, 사기 그릇 굽는 사기쟁이, 쇠 다루는 대장쟁이, 나룻배 모는 배사공, 어부, 뭐 이거 다 잡색이죠. 잡다한 천민, 흔히 말하는 그 부곡에서 사는 부곡인. 이 사람들 다 성씨가 있어요. 동국 여지 성남을 분석을 해보면은 양민이 사는 현에 사는 주민보다 부곡, 향소, 부곡에 사는 주민의 성씨가 훨씬 많아요. 그 얘기는 조선 사람 절반이 천민인 건 맞는데 절반보다 더 많은 성씨가 거기에 있었단 얘기예요. (1909년에) 민적법이 발효되고, 그로해서 성씨 없는 사람이 성을 갖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성을 새로 안 만들고 다 큰 성씨에 투탁을 해서 한국은 거대 성씨 인구 및 집중도가 높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민적법 이후에 성씨 없던 사람이 성씨를 안 만들고 큰 성씨에 투탁했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거대 성씨 인구 집중도 높아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한국은 5대 성씨가 인구 절반을 넘어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토탁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물론 토탁 때문에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겠으나, 한국 성씨에서 그 거대 성씨 인구 집중도가 높은 이유는 성씨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오래된 성씨가 인구가 많은 것은 자연현상이에요. 아니, 오래된 성씨가 당연히 인구가 많고 뒤에 나온 성씨가 인구가 적지요.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토탁 때문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말하기를 토탁자가 다 족보에 적혀 있으니까 한국 족보는 믿을 게 못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국 족보는 토탁자가 섞여 있어서 개족보 맛도 못하다,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족보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소리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전에 한번 제가 그 시조 문성공 시향에 참석을 했는데 그 시향에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지사를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젊은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한국은 민적법이 나오기 전에는 절반 성씨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기 모여있는 한 500명 되는 사람 중에 절반은 생물학적으로 문성공 후손이 아니란 얘기 아니냐 그리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절반이 성씨가 없다고 왜곡한 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웃으면서 그게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토탁자는 족보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뭐 돈도 쓰고 재주를 부려서 일부 족보에 끼어들어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저도 대충 알아요. 그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족보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제가 성씨가 없어서 전주채씨로 투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성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난 전주채씨요 하고 투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호적에다가 전주채씨라고 적어 넣을 수 있어요. 그건 내 자유야. 내 거니까. 그런데 전주채씨 족보에 올리려면은 안 돼요. 왜냐? 전주채씨 집안에서 받아주질 않아. 전주채씨 집안에서 아 당신 전주채씨 맞소 하고 인정을 해줘야 족보에 적히는 것이지 족보에 아무나 적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족보에 올라간 사람은 투탁자가 대부분 족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 족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건. 그리고 1909년에 민적법이 나왔는데 1900년 이전 19세기에 수십 권씩 되는 족보를 발행한 가문이 한두 가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가문에서 수십 권씩 족보를 발행했어요. 전주채씨 가문만 하더라도 문성공계, 문열공계 이 두 가문은 1900년 되기 전에 이미 20권도 넘는 족보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그 20권도 넘는 족보에 적힌 사람이 절반이 투탁한 사람이라고요. 아직 민적법도 안 나왔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전혀 말이 안, 이건 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적으로 딱 분석을 해서 제가 증명을 해 보여드릴 거예요. 사람들은 성씨 투탁만 알아요. 성씨만 투탁한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본관 투탁이 훨씬 많아요. 본관 투탁이란 건 뭐냐면은 작은 본관에 있던 사람이 자기 본관을 버리고 큰 본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관 투탁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옛날 기록을 보면은 최씨 본관이 한 250, 60개 된다고 적힌 기록이 많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걸 잘 안 믿었었는데 뒤에 쭉 조사를 해보니까 믿어져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지금은 사라져버린 전주 최씨 본관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얼추 한 100개 가까이 추적이 되는데 제가 추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국조방목, 무가방목, 사마방목에 적혀 있는 본관이에요. 그 본관에서는 적어도 문과급제자, 무과급제자, 생원급제자, 진사급제자가 한 명 이상 나온 본관 중에 지금 현재 안전해 오는 본관이 100개 가까이 돼요. 그 다 어디 갔겠어요? 없어진 거죠. 투탁된 거죠. 그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물증을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족보 이야기를 하고 전개를 해 나갈 것인데 다음번에는 이 영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